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시행자.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거냐? 그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야, 너를 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하라 라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는 자들이 된다. 그럼 아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까? 아닙니다. 원칙은 무려 12명이나 있습니다. 그 12명이나 되는 쭉 이 자들 중에서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 너가 하라 라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조합입니다. 사업 시행자 중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이 도시개발조합은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꼭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도시개발조합이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 시행자 지정된 걸 다른 자로 모을 수 있죠?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그 자가 일정한 사이에 있으면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시행자 변경하는 거죠. 또 이 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토지 수익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토지 수익자들이 그 처분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이의신청 같은 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때 행정심판은 어떻게 제기하는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는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실시계획을 먼저 뭐 한다? 작성해가지고 인가받고 그 사실을 뭐 했다? 고시하였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와 관련된 거 이걸 살펴보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했다는 얘기는 이제 실시계획 따로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사업 시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공사의 감리와 관련된 게 우리 기본서에서는 나와요. 공사의 감리와 관련된 거, 즉 감리자 지정에 관한 게 나옵니다. 공사하는 시행자나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리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볼 필요 없다.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때 가서 보는 거지. 요즘에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리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에 들어가려면 감리자 지정하고 공사 들어가려면 사업 시행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느냐 했더니 여기는 무려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비 주고 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짬뽕해서 이루어지는 혼용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 시행 방식을 어떤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관한 걸 살펴보는 거.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그중에 첫 번째 사업 시행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뭐 하자? 지정하자. 그럼 아무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건 아까 몇 명 있다 그랬죠? 12명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무려 12명 중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 중에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줘야 비로소 그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것, 시행자로 지정받는다는 것, 이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자들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때 공공기관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해가지고 토수, 농관, 철매 6개 있어요. 요때 의시해야 돼요. 토지주택, 토자는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이때 매입 공공기관은 뭐 하는 거냐? 자, 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저기 토지주택공사 같은 것도 지방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사하면서 갖고 있던 이런 토지 같은 걸 팔 수밖에 없어. 건축물 같은 걸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까뭉개고 새로 신도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자내죠. 그때 누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전하는 공공연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한 자. 바로 누구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데 걔들이 바로 매입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캠코라고 하는데 바로 공공기관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공매 처분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입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다시 되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매입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도 뭐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 출연기관 둘만 나왔네.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그 두 가지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지방공사 여기도 지방공사는 뭐죠?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가 뭡니까? SH공사. 요새는 명칭을 또 SH공사라고 안 쓰더라고. 그걸 바꾸더라고. 뭐라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SH공사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그게 서울특별시에 있는 지방공사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라고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또 저쪽 어디도 있어?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그런 지방공사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로 얘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란다?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국지공정지. 그렇죠? 국지공정지. 국지공정지. 이렇게 5개 공공시행자들이 있단다. 라고 됐죠.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들이 나머지입니다. 누구는 있죠? 토지소유자들.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조심하십시오.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 조합이라는 의미가 뭐죠? 조합이라는 게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토지 소유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많잖아. 그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했다?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조합장도 두고 이사도 두고 감사도 두고 이게 조합 아닙니까? 바로 그 임원들이 실제로 끌어가는 거죠. 그럼 그런 조합을 설립했다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설립한 거든.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립해놓고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강제로 수용한다? 말이 이상한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립해놓고 자기들 걸 지들이 강제로 수용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들끼리 개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하자? 나눠 갖자.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게 무슨 방식이야? 이게 환지 방식 아닙니까? 따라서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지 무슨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전하는 법인 이때 어디서 이전한대?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에 있었더라? 배우셨습니까?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저기 기초 강의할 때 했었는데 기초 강의할 때 그때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가운데를 과밀억제권역. 저 북쪽하고 밑에 쪽 평택 그쪽으로는 뭐란다? 성장관리권역. 저 동쪽으로는 뭐라 부른다?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학교법인 같은 걸 어디로 이전한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수도권 외 지역이니까 천안이나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런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걔들도 이전해서 새로 캠퍼스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를 뭘한다? 도시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등록사업자라든지 건설업자나 신탁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민간시행자라 부르고 이 자들도 다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걸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부른다는 거.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더 나가서 국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거는 묶어서 공공시행자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원칙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얼마큼을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환지 방식으로 하자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럼 누구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면 제일 좋을까? 원칙은 누굴 지정할까? 니들이 하랍니다. 니들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어차피 너희들 땅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나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환지 방식이니까. 따라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으면 니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원칙적으로는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1차적 사업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얘들로 지정하지 않고 토지 소유나 조합으로 지정하지 않고 누구로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니들 땅이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설립해서 니들이 하라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뭐뭐 들어간다?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지방자치단체에다 더하기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합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자들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때 이자들로 지정할까? 지정하는 경우 첫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인 사업수행자로 지정해 주기로 했잖아. 1차적으로 니들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이 뭐 해야 돼? 쥐들이 사업수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지정 신청 들어와야죠.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 후 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는데 6개월은 1년 이내에 뭐 하지 않는데 지들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수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청한 내용이 뭐하다?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사업수행자 지정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후 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수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빼버리고 걔들 빼버리고 다른 자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 무슨 말이죠? 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자기가 뭐 하겠답니까? 직접 공공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하겠대. 공공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도 지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하자는 얘기야? 지방자치단체장 네가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걔들이 정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에는 국공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뭐하더라? 동의를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누가 하기로 했었죠?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토지 소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누가 할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도 좋아요라고 뭐하더라? 동의서를 써주더라는 얘기죠. 얼마큼이 동의할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의 2분의 3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자 총수의 2분의 1 되는 사람들이 누가 해도 좋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줬다면 그때는 누구 없어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 얘기입니다. 이건 지들이 안 하겠다는데 토지소 안 하겠다는데 지방자치 해도 좋다고 통일해줬는데 얼마큼 되겠죠? 아까 주소들은 면삼총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면, 이, 총입니다. 아셨죠?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지. 아까 주소들은 어디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안 돼요. 면, 이, 총, 이에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죠. 근데 그 밑에 시행자 변경하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시행자 변경. 근데 이 시행자 변경은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시행자 변경에 관한 건 훨씬 더 다음에 나와요. 195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서 195페이지에 가보시면 시행자 변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먼저 써놨습니다. 뭐 보기 전에 사실은 그 다음에 볼 게 여기 조합이겠다는 도시개발 조합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이 우리 책에는 써 있어요. 왜냐면 시행자 지정이 다 끝나고 변경보자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칸이 없어요. 쓰게 하면 마땅치가 않아서 시행자 변경을 앞에다 먼저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 시행자 변경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정리를 해놨다는 거. 그때 시행자 변경 사유는 몇 가지가 있더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날, 사업에 착수가 없는 날, 이렇게 5으로 따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크게 4가지만 들어서 원래 5가지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나니까 인가 신청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인가받겠죠? 요거는 실시계획 인가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고 인가 신청이 먼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면 먼저 요거부터 도시개발계획 시공시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라고 되죠. 그 1년 이내에 뭐 하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계획 시공시됐으면 그로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더라 들어오지 않더라. 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시행자 지정을 다른 자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랑 관련된 거냐? 여기 토지수자하고 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또 어디서 나오죠? 이겁니다. 토지수자하고 조합, 얘들 말이야. 얘들은 원칙적으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 얘들을 먼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아까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년 이내 토지수자 또는 조합이 1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돌아왔고 그 신청 들어온 게 위법 부당한 게 없었어. 그럼 뭐 했단 얘기야? 얘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줬죠. 그럼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잖아. 또 누가?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호실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그때가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소유나 조합을 다른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만 1년 내가 아니라 6개월은 뭐 할 수 있어?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간 걸 연장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그럼 또 몇 년 내?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그럼 또 몇 년 내?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안 할래? 그러면 관둬 새끼야.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게. 그때도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게 중간에 뭐 됐다? 취소가 됐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게 중간에 어떤 사유로서 취소됐죠?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 게 뭐 됐다? 취소됐다. 그때도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돼도 시행자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고 마지막 사업시행자가 뭐가 났습니까?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부도나 파산이 나서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 몇 가지? 4가지. 다시 한번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수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계획 지정호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6개월은 연장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랬죠? 도시개발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조합을 먼저 설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인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느냐? 이걸 우리 실무에서는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발기인 조합이라고도 이제 설립을 하죠. 그래서 일단 7명을 발기인이라고 하고 그 7명 이상이 뭐하러 다닙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인가 신청할 때 정관 등을 작성해서 이 토지수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구다?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 이 동의서 받는 요건에 관한 게 나오죠.
얼마큼 받아야 될까? 면삼총이에 동의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와 토지수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했죠. 아까 면삼총이는 앞에도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죠?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무슨 계획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삼총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그 토지 수요자들 면삼총이 동의받아라. 그와 똑같이 조합을 설립할 때도 면삼총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이고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있다면 그때는 얼마큼의 동의를 받는단다? 그때 동의 요건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3분의 2니까 120만 제곱미터의 3분의 1은 8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러면 총수의 2분의 1이니까 토지수의 1000명 중에 500명 이상의 동의. 그래서 면적은 80만 이상이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 총수는 1000명 중에 500명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동의서를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설이 인가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때 올해 27회 시험 문제 났었죠. 토지 면적에는 면적 3분의 2 따질 때 토지 면적 따질 때 120만 제곱미터에는 뭐가 포함된다?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대상 토지만 갖고 재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도 포함해서 면삼총이 받으면 된다라는 거. 다만 원칙적으로는요.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법정동의요건 면삼총이를 먼저 맞춰봅니다.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되는지를 먼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갖고 충분하면 그걸 끝이야. 그런데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법정동의요건인 면삼총이에 미달되면 그때는 뭐를 한단다? 그때는 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포함시켜서 면삼총이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는 거 아니고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면삼총이라는 법정도표를 먼저 충족시켜보고 그게 미달되면 그때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라고 됐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하고 있는 경우 즉 한 필지의 토지를 5명이 갖고 있다면 그때는 5명 다 토지 소유자로서 그 사람들 동의 다 받아야 될까?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 소유자라고 그 사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 공유자 1인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토지가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 즉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파트 같은 것들은 토지가 구분 소유를 갖죠. 그때는 각 구분 소유자별로 토지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각 구분 소유자 한 명 한 명을 다 그때는 뭐라 본다?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지. 대표 공유자 1명 아닙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동의를 중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내가 뭐 했어? 동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조합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할래. 그때는 동의한 걸 다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가 신청 전이니까 누구한테 인가 신청서가 올라가면 토지 수유자의 동의서 이거 받잖아. 누가 받았죠? 아까 7명. 이 사람들이 그 동의서를 받아서 이 7명이 갖고 있을 때는 철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동의서가 일단 누구한테 넘어갔다?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갔잖아. 그럼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면 더 이상 지정권자한테 올라간 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인가 전이라는 건 지정권자한테 서류가 올라갔어도 아직 인가 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올라갔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가 나기 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지정권자에게 서류가 넘어가면 인가 신청서가 올라가면 더 이상은 철회가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건 구성에 관한 거야. 첫째는 조합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임원이 있어요. 세 번째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번째 대의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4가지 조직이 있다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자는 다 조합원이 됩니다. 즉 일단 이 안에서 뭐가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되면 아까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받으라 그랬죠. 얼마? 면삼총이. 그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한 분들 있잖아. 그분들만 조합원이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조합원이야?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총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이고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얼만큼만 동의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면적은 8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플러스 총수의 동의자 1000명 중에 500명 이상만 동의해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의하지 아니한 분들 있잖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다? 아니다?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합원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동의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뜻이더라. 말귀를 새겨두라는 얘기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안 했던 묻지 않고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큰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든 작은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든 그 의결권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일한 평등한 한 장의 의결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씩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 토지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자 무슨 말이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B라는 사람이 지가 같은 조합원인데 A 토지 전부를 B가 취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A는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겠죠. 그럼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의결권 한 장 갖고 있던 거 있었잖아. 이거를 누가 취득한다? B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A의 의결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의결권이 몇 장이 되는 거야? 2장이 되는 겁니다. 본래 자기 의결권 한 장하고 그 A가 갖고 있는 토지 전부를 취득했으니까 그 사람이 A가 갖고 있는 의결권도 내가 승계받아서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도 그걸 취득하는 게 가능하단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잘못 눌러서 한참 넘어갔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대표군유자 1면만 의결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표군유자 1면만 의결권이 있다는 건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갖고 있다면 아까 여기서도 대표군유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의결권도 5명이 갖고 있다고 5명한테 다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대표군유자 1명만 의결권을 줍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을 줍니다. 아까 토지 소유자와 똑같아요. 이거는 의결권하고 토지 소유자는 그때 대표군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지만 구분 소유자들은 각각 의결권을 갖는다. 아셨죠? 여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임원에 대해서 살펴보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따라서 아까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갖고 있으면 대표군유자 있죠? 그 대표군유자는 뭐가 될 수 있어? 임원이 될 수 있어. 근데 대표군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의결권이 없잖아. 대표군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을 주니까. 그때는 의결권이 없는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또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하도록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 이제 여러 번 나섰습니다. 무슨 말일까? 자, 내가 조합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은 건설자재 같은 걸 납품하는 나는 납품회사 사장이었었어.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나 뭐 하고 싶어? 이왕이면 조합장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조합장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래, 자격이 되더냐? 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나도 하겠대. 그래서 출마했어. 그래서 내가 모두 가르치니까 공법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공법에 대해서 또 잘 알잖아. 더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것이요 하면서 사람들께 쫙 한번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마다 야, 저 새끼 되게 똑똑한 것 같다. 우리 뭐 시키자? 조합장 시키자. 제가 조합장이 됐습니다. 저는 명함이 2장입니다. 한 장은 도시개발조합장 파쿠서 도장을 인정. 명함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파쿠서라는 2가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내 본색을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언제죠? 이번에 건설자재를 갖다가 우리 이번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납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조합에다가 납품할 일이 생겼죠. 그럼 누가 납품해야 됩니까? 내 거 납품해야죠. 왜 남의 걸 납품합니까? 내가 그거 해 먹으려고 내가 조합장 한 거지. 뭐 내가 미쳤다고 조합장 합니까? 건설자재를 납품할 일이 있죠. 자, 이게 건설자재라고 하자. 이거 하나짜리가 얼마 되냐?
1,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이 1,000원짜리 얼마로 우리 조합에다 납품하면 될까요? 어차피 계약서 누가 쓰는 거예요? 빼고 쓰는 거잖아. 어떻게 쓰죠?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쓰고 여기는 무슨 도시개발조합장 바꾸서 이렇게 됐잖아. 어차피 내가 회사 대표면서 동시에 조합의 대표니까 내가 계약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뭐죠? 스스로 내가 셀프 계약서를 내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가 도장 2개 다 갖고 있는데 뭐 내가 다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원짜리 이거 계약서에다가 얼마라고 써야 됩니까? 하나 납품단가 1,000원, 개수 10,000개. 그럼 1,000원짜리 10,000개니까 얼마죠? 1,000만 원인가?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쓸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조합장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한단다? 1,000원짜리 얼마나 쓸까?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1,200원이요. 그러더라고. 야, 그런 배짱 가지고 무슨 놈의 사업을 하냐. 그죠? 1,200원 같은 소리 아니야. 아닙니다. 1,000원짜리 얼마나 쓴다? 10만 원 하고 씁니다. 예. 1,000만, 10만. 몇 배? 100배를 불려버린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를 10만 원 하고 써버립니다. 그런데 10,000개면 얼마입니까? 100억? 예. 얼마야? 10억인가? 그러면 나는 얼마 버는 거야? 1,000만 원짜리를 갖다 10억에 써버렸으니 나는 부자 된 거죠. 그러려고 조합장 해먹은 거 아닙니까? 요지라라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합장이 자기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조합장인 지가 조합하고 같은 계약을 자기 거에 대한 어떤 계약을 체결했잖아. 요지라라면 지가 셀프 계약서 쓰는 건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보다가 중간에 횡령을 한 게 있어. 그러면 횡령을 했으니까 내가 소송에 붙었잖아. 조합하고 나고. 근데 내가 조합장으로서 내 횡령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조합장으로서 대변한다?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조합장 바꾸서 도장 찍으면 안 되고 감사를 불러다 놓고 감사 도장 찍고 나는 납품회사 사장으로서의 도장만 찍어야 되지. 그건 셀프 계약은 안 된다는 것 아셨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조합 또는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에 임원회 직원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 조합에 같은 조합, 그 조합이나 또는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A라는 조합에 내가 조합장이면서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에 내가 뭐 한다? 감사라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출납 사무관. 내가 몇 가지 직함을 갖고 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에 3가지 직함을 갖습니다. 첫째는 조합장, 두 번째는 재정이사, 세 번째는 회계출납 사무관. 3가지 직함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다 헤쳐먹겠다 이 소리죠. 그죠?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출납 사무니까 돈은 내 맘대로 끄집어내서 내 맘대로 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뭐 한 달이면 다 거덜날걸? 내가 다 빼먹어가지고 곧담시로 하면 된다 안 된다입니다. 그게 조합이나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는 것도 안 되고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에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겸임금지를 하죠. 더 나아가서 임원들은 모두 있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않는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본세 부분 나와요. 그 자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걸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 있죠. 자, 세 번째 총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총회는 뭐죠? 조합원 전원이 모여서 열는 최고 의결교환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여는 최고 의결교환을 뭐란다? 총회라고 하죠. 그럼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돼. 어디서는 의결할 수 없어?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의원은 뭐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여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이라는 걸 두는 건데 이때 총회가 할 일을 대의원들끼리 모여서 대의원에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총회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끼리 언제 모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설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분들끼리 모여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끼리 그냥 총회 권한을 대신해서 지들끼리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의원회거든. 근데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어.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납니다.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몇 가지 있죠? 첫째, 정관을 변경하는 거.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갈 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정관에 관한 것도 인가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뭐 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대. 그럼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거. 우리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제일 처음에 수립한 청사진이었었잖아. 요거를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다만 경면 변경은 대의원에서 해도 좋고, 또 하나 개발계획 말고 좀 전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했던 무슨 게 있었죠? 실시계획. 여기 있었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게 뭐란다? 이건 실시계획. 뭐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아까 처음에 수립했던 게 무슨 얘기했었죠? 개발계획하고 뭐하고 혼동하지 말라? 요 실시계획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괜찮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실시계획은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말 것.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하는 건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경면 변경은 대의원에서도 좋고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제외라는 건 그건 대의원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건 대의원에서 해도 좋다는 것.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된다는 것, 그걸 조심합니다. 세 번째, 임원을 선임하는 것들. 아까 임원은 반드시 어디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임이지 대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쑥덕쑥덕거려서 야 네가 조합장 알아? 내가 이사할게? 너는 감사하라?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합니다. 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 이 환지계획은 다음 주에 나올 얘기인데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그때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땅으로 바꿔줄 것인지 다시 그림을 그린 거. 청사진. 종전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린 게 환지계획인데 환지 방식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죠? 바로 저 환지계획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땅인데 새로 여기를 개발한다면 어떤 모양새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그 많은 땅 중에 나한테는 그 중에 어떤 걸 줄 것이냐? 새로 개발되는 땅 중에 내가 나한테 준다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보다도 더 궁금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전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환지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총회 관심사고,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면 변경하는 것들은 경면 변경은 대의원에서 해도 괜찮고요. 마지막 조합을 중간에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것.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건 어디서 한다? 그건 총회에서 의결하는 얘기죠. 다만 해산하는데 왜 해산한다? 청산금 다 주고 사업이 다 끝나서 완전히 정리가 끝나서 해산할 때는 별도로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건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청산금을 징수규부하고 마지막 끝나서 해산하는 건 그때는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니까 총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총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럼 중간, 중도 해산이죠. 진행하다 말고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눈물을 먹고 여기서 그만두십시다 하고 중간에 중도 해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해산해야 된다는 거. 또 두 개의 조합이 하나로 합치는 게 뭐죠? 합병. 그게 합병입니다. 그때는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뭘 할 수 있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관, 개발, 임원, 환지, 합병. 이렇게 5가지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대의원에서라는 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인 조합에서 뭐냐? 옛날에 100명이었는데 50으로 줄였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이 된다? 50명 이상 된다면 그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뭐 할 수 있어? 둘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명 이상 된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말이죠. 몇 명을 둬야 되죠? 대의원 숫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0명이라면 대의원 수는 몇 명이다? 100분의 10이니까 10%죠? 50명 이상을 두면 되는 겁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0명이다? 대의원은 몇 명을 둬야 된다? 10분의 1인 100분의 10 이상인 50명 이상만 두면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대의원에 관한 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이게 도시개발조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묶어놓은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들이죠. 자, 이제 사업시행자 중에서 시행자가 어떤 행한 처분이 있는데 시행자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있죠?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토지소유자가 그거에 대해서 뭔다? 불복한다. 제일 많은 게 뭐죠? 보상비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사업시행자에 내가 보상비를 주면서 A한테는 보상비를 얼마나 줘야 되냐? 100만 원을 드립니다. 평당 100만 원. B한테도 얼마 준다? 평당 100만 원입니다. C한테는 얼마 준다? 평당 10만 원 하고 줘버립니다. 아니, 땅은 똑같은 땅들인데 똑같은 농지인데 A한테는 100만 원, B한테도 100만 원 주고 C한테는 평당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10분의 1밖에 안 줘버립니다. C가 가만히 있을까? 열받을까? 당연히 열받겠죠. C가 쫓아왔습니다. 시행자한테 와서 뭐죠? 아니, 시행자님,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평당 100만 원씩 줘놓고 저는 왜 10만 원입니까? 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이놈의 시행자 새끼가 뭐라고 하더냐? 야, 너는 못생겼잖아. 그럽니다. 아니, 못생긴 것도 서로 뒤지겠는데 뭐라고? 못생겼으니까 평당 10만 원이라고? 그럼 잘생겼으면 평당 100만 원이고 못생긴 거 10만 원이야? 그럼 뭐 현빈인가 걔가 오면 평당 1000만 원 주냐? 무슨 이런 걔 같은 경우가 있느냐? 토지소유자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불복할까? 불복하죠. 입에 아마 개거품 물을 겁니다. 못생겨서 10만 원 준다는 세상에 그거부터 돌아버리죠. 그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뭐 순실히 찾아가야지 뭐. 그래서 순실히 받는 그 뭐 주사 있잖아. 그죠? 그것도 맞아야 되고 좀 이뻐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열받게 하잖아. 그때는 시행자한테 따지러 왔죠? 그게 바로 불복하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따지러 오는 걸 뭐라 하더냐? 그걸 이의신청이라 합니다. 요거 토지소유자가 불복하는 걸 시행자한테 따지러 올라갔다? 그건 뭐라 부른다? 이의신청이란다. 색깔을 진한 걸 하자. 다른 거라. 여기서 노란 걸 할게. 여기서 토지소유 시행자가 토지소유한테 야, 너는 10만 원이 맞아라고 얘기했으니까 토지소유가 열받아가지고 불복했죠? 그때는 따지러 갔다.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직접 따지러 가는 거. 이거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의신청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받아줬어. 야, 미안하다. 야, 동그라미 하나 들쳤다. 못생겨서 10만 원 준 게 아니라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동그라미 하나 빼먹어서 내가 그렇게 줬어. 미안해. 하고 다시 100만 원 준대. 그럼 끝났지 뭐. 됐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새끼 뭐라 되냐? 야, 10만 원 주는 게 맞다니까? 그러고 우깁니다. 시행자가. 왜요? 그랬더니 못생긴 건 10만 원 주라고 내 원래 사전에 그렇게 돼 있대. 자기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네? 그때는 백날 시행자한테 따져봤자 이제 이 신청 안 먹히잖아.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원래는 토지소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뭐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행정심판 결과에 내가 불복해. 마음에 안 들어. 그때는 뭐죠? 할 수 없이 법원으로 다 따지러 갑니다. 그걸 뭐란다? 그건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뭐죠?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사람은 시행자한테 먼저 따지러 가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그 이의신청은 시험 문제 안 나니까 아예 써놓지 않았어. 이의신청 써놓지 않고. 두 번째, 그게 안 먹히면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더라.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심판 올라가봤자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고 마음에 안 들 때 행정소송 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꼭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이죠. 근데 문제는 시행자가 누구더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랍니다. 행정청은 누가 했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이 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자들은 토지소유가 불복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불복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럼 요거에 관한 건 아까 어디 있었죠? 자, 여기 있잖아. 시행자. 아까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뭐라고 했죠? 행정청인 시행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국가 지방자를 뺀 나머지들 이제 2번부터 12번까지 공공기관, 정부처령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쭉 나오잖아. 바로 얘들이
국가나 집안들 뺀 나머지 여자들이 얘들이 한 처분에서 불복하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지정한 저 사업시행자가 저한테 이런 처분을 해놓고도요, 지가 잘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이것 좀 지정한 당신이 이것 좀 판단해 주시오 라고 누구한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처분돼서 불복하는 자들은 행정심판을 지정권자한테 제기해야 된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 끝났고,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으러 가라?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할 것, 작성, 인가, 고시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모든 시행자는 다 작성해야 됩니다. 모든 시행자야. 행정청인 시행자든 아니든. 예를 들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시도사가 또는 대도시장이 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는 실시계획 작성한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행자는 다 작성한다 했으니까 이건 행정청이든 행정청이든 다 작성합니다. 다만 그 지구단위계 이 실시계획 속에 뭐가 반드시 포함된다? 지구단위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실시계획 속에 반드시 뭐 들어있다? 지구단위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왜 그럴까?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순간 이 도시개발구역은 뭐로 붙였죠?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두 가지로 본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를 따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건 원래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배우셨죠? 용용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따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수립할까? 그럴 필요 없답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바로 실시계획 작성하는 그 내용 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작성하는 그 내용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서 같이 작성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설계도서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 기간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 속에 포함되도록 됐습니다.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행자가 이런 실시계획을 작성한 걸 지구단위에 들어있죠? 그 내용 포함된 걸 들고 가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인가해 주세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다만 경면 변경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경미할까? 예를 들면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줄이는 거, 감소시키는 거, 또는 사업비를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거. 늘려도 좋고 사업비는 줄여도 돼. 면적은 10% 범위 내에서만 줄이는 거. 반면에 사업비는 10%에서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아. 증감이야. 감소만 있지 증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증감. 사업 시행 면적은 10%에서 줄이는 것만. 사업비는 10%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건 그런 건 경미한 변경으로서 뭐가 필요 없다?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더라. 이런 건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인가 내줄 때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국장이 지정권자로서 인가 내줄 때는 밑에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 밑에 있는 이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사나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선 그때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해 줄 때는 밑에 있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가받고 인가권자가 인간해줬다는 사실을 고시했습니다. 인간해준 자가 그 사실을 고시한 겁니다. 어떤 효과였죠? 고시된 내용 속에 뭐 들어있죠? 아까 지구단위가 들어있었잖아. 그럼 지구단위는 원래 무슨 계획으로 결정할 사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죠?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우리 국토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뭐하는 순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될 그 사항들도 모든 것으로 본다. 결정해야 될 사항들도 도시군 관리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따로 지구 단위를 수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지 않아도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들도 모든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수립하지 않은데도 도시군 관리 수립돼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이 뜻입니다. 또 종전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는 사항 중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들어있었어. 다시 말하면 종전에 있던 도시군 관리국과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촉이라는 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죠. 내용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효과? 고시된 내용,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답니다. 따라서 종전에 있던 도시군 관리국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번에 새로 고시한 게 그게 도시군 관리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하고 나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때 수용 방식으로 할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란 면적이 넓을 때. 자, 여기 판교지구라고 했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냐? 2만 명도 더 됩니다. 그럼 2만 명도 넘는 그 토지 수자들인데 그걸 한번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만 명마다 딱 한 사람마다 새로 개발된 땅, 너는 요 땅 줄게, 너는 요 땅 줄게, 너는 이 땅 줄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 작성하다 그 담당자 과로사로 사망할 겁니다. 왜? 그 한 사람마다 권리관계를 다 맞춰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따라서 면적이 넓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수용 방식이 뭐야? 보상비 주는 거잖아. 그럼 보상비 주고 땅 사들여.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개발해서 지가 분양하면 돼. 물론 분양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지만 잘 되면 대박이고,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 책임하에 지가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토지 수요자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 수요자는 보상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면적이 넓을 때는 그냥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시행자 지멋대로 지맘대로 하여튼 개발해서 지가 분양하겠다. 속 편한 게 그게 면적이 넓을 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언제 하더냐? 여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건 뭐 수용 방식이라고 대지 효용 증진이 아닌가? 똑같은 거야. 이건 그냥 립 서비스예요. 이건 립 서비스를 해준 거고 입 빨린 소리로다가 그냥 하나 띄워준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공공설의 정비. 이때 공공설의 정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를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봤더니요. 도로라는 게 지금 끼는 도로가 뭡니까? 여기 있네. 현재 여기 도로 나 있죠? 이렇게 도로 나 있네. 시골길, 지금 무슨 소달구지 지나가는 짧은 도로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게 도로 전부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 개발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 개발하면 수용마시는 환지마시를 하면 도로도 널찍한 도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죠? 크게 도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땅이 도로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수용 방식을 할 때는 도로 낼 땅도 보상비 줘야 됩니다. 이거. 도로 낼 땅도 보상비 줘야 돼. 그럼 도로 만들고 도로는 분양할 때 분양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도로를 어떻게 분양합니까?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주고 사들여가지고 도로는 만들었는데 이 도로 같은 건 사람들한테 분양할 때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뭐도 만들었죠? 공원도 조성했습니다. 그럼 이런 데 만들어지는 공원은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공원 조성했지만은 이거는 사람들한테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도로 만든 땅, 공원 만든 땅 이외에 나머지 땅만 분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양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설이 많이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보상비도 많이 나갔으니까 대신 나머지 땅은 이거에 대한 공사비나 또는 이 보상비에 관한 게 이 분양가에 분양하는 데다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땅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살아옵니까? 안 오죠. 여기 평당 5천만 원씩 내놓으랍니다. 사람들이 말할까? 무슨 땅이 이렇게 비싸? 5천만 원씩 에이씨 나 분양 안 받아.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쪽박차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한다? 안 합니다. 이런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무슨 썰? 공공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합니다. 그럼 나머지 남는 땅들 있죠?
그 남는 땅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면 남은 땅은 집권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공공시설의 정비가 많이 필요할수록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더 좁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딴만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줍니다. 그럼 토지수자가 열받잖아. 아니 내 땅 이만했던 땅인데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뭐죠? 야 도로 만드는데 이만큼 들어갔고 공원 조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고 여기 개발하는 비용으로 또 이만큼 들어가서 다 빼고 났더니 너한테는 이것밖에 줄 땅이 없더라. 요지라는 게 무슨 사업이다? 그게 바로 환지 방식의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땅을 만들어준다 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만들어준다고 좋아했다가는 잘못됐다가 짓고만한 땅 받아버리면 차라리 안 한마가도 못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환지 방식으로 하면 사업 토지 수익자한테는 이익이 나는 게 맞아. 새로 개발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면적은 줄어들어도 땅값이 몇백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득을 보지만 항상 이득 보는 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지역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자칫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환지 방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거부하십시오. 차라리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 달라는 게 낫지. 환지 방식에서 새로운 땅 줘봤자 식구리 몇 개 안 줘서 결국은 돈가치 없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두 번째, 환지 방식은 또 언제 한답니까?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 땅값, 지가라는 건 땅값이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대요. 그럼 비싸면 수용 방식으로 해봐. 보상비 많이 나가죠? 그럼 비싸게 산 것만큼 나중에 개발해서 분양할 때도 분양가도 비싸지죠?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그래서 땅값이 비쌀 때는 수용 방식으로 못합니다. 해봤자 나중에 분양에 실패해서 쪽박 차는 게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안 한다. 차라리 무슨 방식? 니들 땅 개발해서 니들 땅으로 바꿔줄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속편하더라. 그게 땅값이 비쌀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분할 혼용은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에 뚝 잘라. 여기 전체를 그래서 뚝 잘라서 어느 쪽으로는 뚝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수용 방식, 이쪽은 환지 방식. 이것이 분할 혼용 방식입니다. 반면에 미분할은 필지별로 여기 있는 땅 가진 사람은 수용, 이거는 환지, 수용, 환지, 수용, 환지, 환지, 수용, 수용, 환지, 환지, 수용 뭐 이런 식으로 땅 필지별로다. 네 건 수용 방식으로 한다. 네 건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방식으로 할 거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뭐한다? 그냥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은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서 마지막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었는데 순단사. 그래서 순환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순환개발인데 여기다가 뭘 짓죠? 아파트를 먼저 4개 동을 먼저 줬어. 그래갖고 뭐 하죠? 빈 땅에다 먼저 줘놨어요. 그럼 누구 들어간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들어가 계시래. 여기는 철거되는, 여기죠?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제 요 안에 거주하겠던 사람들, 언제부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일 또는 공채개체 공고일 이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만 요 순환연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래요. 그리고 여기는 빈집이 됐으면 때려부시고 새로 다 졌죠? 아파트 다 완공되면 그 집에 다시 자기 집 찾아가래. 그러면 여기 빈집 됐죠? 여기 있는 사람들 또 누구 집어넣는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개발이 다 끝나고 아파트 완공되면 자기 집 찾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은 자기 집 찾아갑니다. 무슨 주택을 이용해서? 바로 요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다만 여기에 살고 있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요 순환주택에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걸 순환 개발 방식이라 한단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뭐가 남았죠? 바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중요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무엇인지 곧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갑니다.